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풍력 발전기.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핵심 광물인데요. 오늘 이 숨겨진 보물을 둘러싼 세계의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둘 진짜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네, 그 비밀이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 미래를 움직인다는 이 광물들이 도대체 뭔지 그것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핵심 광물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첨단 기술 세계를 떠받치는 뭐랄까 기반함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게 또 희귀하다 보니까 나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자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흑연, 반도체에 없어서는 안 될 갈륨이나 인듐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모든 기술 속에 숨어있는 비밀 재료 같은 거예요. 사실상 이런 광물들 없이는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광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어디서라는 질문이 전 세계 공급망의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광물을 땅에서 그냥 캐내는 채굴이랑 이걸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가공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진짜 힘, 진짜 권력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 가공에서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리튬 65%, 코발트 70%, 히토류는 무려 90%. 이 모든 핵심 광물의 가공 단계를 사실상 한 나라가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공급망의 숨통을 조이는 어마어마한 병목 지점, 즉 초크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문장처럼요. 단순히 땅 파서 광물을 캐는 게 아니라 그걸 정제하고 가공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수직으로 꽉 쥐려는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지금의 이 구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 공급망 리스크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전문가들은 이걸 숫자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마 이 위협이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다음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급망이 막히는 현상, 이게 과연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자, 이 표가 바로 그 위험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크게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나뉘죠. 특히 저기 맨 위에 있는 고위험군 광물들 있잖아요. 흑연, 갈륨 같은 것들. 이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도 너무 높고 가격도 막 요동치고 정치적인 긴장감까지 더해져서 말 그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89.5%.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흑연을 거의 90% 가까이 단 한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보다 더 이 공급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건 더 이상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이 아닙니다. 현실이 된 거죠. 이미 중국은 갈륨이나 흑연 같은 핵심 광물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이 광물이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각 나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꺼내든 첫 번째 카드, 바로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국가의 전략적 식량 창고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쌓아두는 것처럼 국가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핵심 자원을 미리 창고에 쟁여두는 거죠. 일종의 국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이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쌓아둔 물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긴 위기를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막상 위기가 터져도 이걸 꺼내 쓰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스템은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힘을 합쳐서 비축 물량을 늘리고 위기 시에는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규정도 좀 유연하게 바꾸고요. 또 지금까지는 완제품 위주로 비축했다면 이제는 재활용 폐기물이나 원광까지 품목을 다양화해서 훨씬 더 튼튼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국가 식량 창고를 만들자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인데요. 필요한 자원을 저 멀리 땅 속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정글 속에서 찾아내자는 겁니다. 네, 비축은 사실상 임시 방편일 수 있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자급자족이니까요. 이걸 이루려면 아예 광물을 얻는 방식 자체를 확 바꿔야 합니다. 바로 도시 광산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땅을 파는 대신에 우리가 쓰고 버린 낡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산업 폐기물 더미 속에서 핵심 광물을 다시 캐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원보고, 즉 광산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 이 문장이 두 가지 해법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비축이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막기 위한 단기적인 방어막이라면 이 도시광산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자급자족 생태계를 만드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세계의 다음 거대 광산은 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 발밑, 바로 이 도시에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를,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